이 시각 K스타 같이 하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오늘은 한국경제연구소의 강준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윤여민 멘토가 나와 있습니다. 인사부터 나누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오늘 FOMC 회의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그거거든요. 이슈부터 확인하실까요? 일단은 CPI는 시장에서 반기고 있고요. 미국의 11월 CPI 지표 7.1% 전년 대비 7.1% 나왔지 않습니까? 시장은 한 7.3%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덜 올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FOMC 회의에서 실제로도 속도 조절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준영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개인적으로는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잡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이번에 7.1, 소비자 CPI가 7.1 정도가 일단 나와주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면서 시장 안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금리 인상 속도도 굉장히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혹시 또 피봇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식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한 기대감 자체는 시장의 수요 자체를 다시금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수요가 자극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생긴다. 이런 부분의 얘기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던 부분을 경험을 했던 게 1970년대였죠. 그때도 일단은 물가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서 바로 이제 경기 부양책, 소위 말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네. 하는 부분이 일단 보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때 이제 연준이 금리를 20%까지 일단 올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CPI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연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파악을 하고 시장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를 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크게 달라지는 부분 없이 기존에 얘기했던 그 행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대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긴 한데 반대로 나올까 봐 이제 걱정하는 거죠. 갑자기 강경 반응을 쏟아내거나 파월이 또 너무 시장 김칫국 마시지 마라고 해버리면 또 시장이 냉각될까 봐 사람들은 약간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윤여민 멘토하고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점도표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좀 이제 CPI 지수를 보면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하방 지지력이 좀 생기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로 이제 침체에 관련된 부분들로 좀 제가 볼 때는 시장에 관심이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높아진 물가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비용 때문에 가계라든지 기업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얼마큼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4분기 컨센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침체가 일시적일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좀 이제 오래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점도표에서 아마 좀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든지 결국 이제 이렇게 좀 높은 금리를 얼만큼 유지하느냐, 또 이제 추후에 더 한 발 나아가서 금리 인하를 언제쯤 할 거냐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코멘트가 좀 담긴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좀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점도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좀 FOMC에 대한 회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오늘 0.5%포인트 금리 인상, 흔히 말하는 빅스텝으로 올리는 폭은 조금 낮추고, 대신에 점도표에서는 그간 기준금리가 연 4.5% 정도까지로 기준금리 찍어놨던 걸 0.5%포인트 올려서 한 5%, 연 5%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가 이제 시장의 예상이거든요. 이거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단기적으로 CPI 조금 내려왔다 그래서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발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 시장, 연말까지 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지, 그걸 강준영 멘토께서 한번 예상을 좀 해주실래요?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의 모든 눈이 지금 FOMC에 이제 몰려 있는 것 같은데, 네. 제 눈은 딴 데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내년에 이제 경기가 좀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OECD 이제 OECD에서 경제 보고서 나왔는 부분을 보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에 2022년도가 3.1% 정도 경제 성장을 했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0.5% 정도, 독일의 경우에는 일단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번에 지금 1.6% 정도 성장을 한다면 내년 2023년도에는 1%밖에 성장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일단 하고 있고, 남미의 대표적인 국가인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자원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괜찮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2.8% 성장, 내년에는 1%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겠죠. 하나 좀 다른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코로나 정책이 조금 프리임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 3.2% 정도 일단 성장을 했는데 내년에는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 나라 통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통화보다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 위엔화 강세 자체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엔화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통화가 위엔화에 거의 민감도가 0.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화 자체도 일단은 강세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자금 들어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만은 자금 자체가 해외로 다시금 나올 때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위엔화가 강세일 때 외국인들은 중국에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민감도가 높은 한국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최근에 우리 시장이 한번 강세를 보였던 이유도 네. 바로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만약에 미국에서 좀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수급적인 요인, 소위 말해서 내년을 보고 투자하는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위엔화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은 원화에 베팅할 수밖에 없고, 우리 시장은 좀 불안하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은 미국이 아니라 이런 식의 수급적인 요인 자체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은 조금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강세를 좀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 근거는 앞서 말씀하신 미국보다는 중국 쪽, 중국이 이제 위드 코로나 또는 경기 부양 정책에 나서면서 중국의 내년 경기 성장률이 어제 후반에 저희가 중국 전문가 나오셔가지고 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4%대에서 5%대까지 보고 있다. 그럼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동반에 있는 옆에 같은 경제권에 있는 우리 증시라든지 아니면 환율 상황 봐서 외국인 자금이 좀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나름 뭐 논리적으로는 근거가 있고 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또 전략에 참고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가 IRA, 미국 쪽 이슈를 잡았는데요. 이제 약간의 가이던스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가이던스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뭐 전기차 배터리 여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다들 아시겠지만 기아차가 조금 툭 하고 내려앉았거든요.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완성차 업체들 이 IRA 이슈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보죠. 윤여민 멘토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 뉴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기대감에서 좀 다시 반등을 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쉽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입장을 좀 들어주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특히 자동차 섹터는 사실 좀 유난히 올해 좀 어떻게 보면 악재가 좀 많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디젤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뭐 IRA 관련된 부분들, 사실은 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좀 그러한 좀 어떤 이슈에 좀 맞으면서 결국은 좀 20만 원대를 못 넘어가고 계속해서 좀 주가 자체가 좀 계속 가라앉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제가 볼 때는 그 핵심 역량에 대한 부분들, 그 회사의 정책에 대한 것보다는 좀 모멘텀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신재생 쪽으로 가려다 보면 결국 이제 전기차가 좀 커지는 부분들, 여기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반도체 수급도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 IRA 이슈 같은 경우도 분명히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뭐 좋든 싫든 어쨌든 결론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분명히 해소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도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지나가는 중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상황을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최근까지도 지금 뭐 기관의 거의 외면을 받는 좀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많이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이러한 좀 모멘텀을 결국 바꿀 수 있는 거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제가 볼 땐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 지금 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컨센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을 좀 전후로 해서 제가 볼 때 이런 이슈들까지 좀 불확실성 해소된다고 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수급에 대한 논리로서 지금 종목들 자체가 좀 지수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이던스가 나오고 뭔가 수정이 발표된다는 거는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도 이 IRA와 관련돼서 불만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미국이 조금은 그래도 이전에 강한 것보다는 좀 완화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기대감이 훨씬 많습니다. 그 얘기는 관련된 회사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어제 기아차로 외국인들의 매물이 확 쏟아졌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뭐 그렇게 수급적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것 같지 않고요. 우리 강주정 멘토께서는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아차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조금 더 분석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어려운 걸 자꾸 네.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제 미국의 IRA 관련해서 지금 예전에 이제 마크론 대통령도 굉장히 좀 항의는 아닙니다만은 좀 이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은 야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는 해놔놓고 주무부처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네. 법률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세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제 미국은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FTA를 체결했다는 것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법안이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세부 세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법안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법안 밑에 세칙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법을 넘어서는 어떤 예외 조항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IRA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기가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기아는 현대가 이제 미국 쪽에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EV6를 많이 팔았는데 최근 스위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전기 자동차가 겨울철 동절기에 돌아다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유럽의 전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LNG를 태워서 만드는 복합화력 발전으로 보통 전기를 많이 만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도 일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 보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 동절기 부분에서 그 난방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전기 수요 자체가 일단은 좀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여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기아차가 좀 밀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기차 부분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얘기 자체는 지금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니까 네.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한 번 더 달릴 수 있는 룸이 있다. 지금은 자동차를 보기보다는 일단 전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되었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변압기라든지 네네.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군들에게 먼저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아차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뭐 IRA나 뭐 이런 이슈보다는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규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게 하는 게 단기적으로 맞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은 지금 전쟁 영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이슈가 조금 더 유럽에서 워낙 기아가 잘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한 4% 하락하고 오늘 2%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기아 주가까지 좀 확인하셨죠. 다음 이슈 볼까요? 다음 이슈는 제약주, 바이오주 저희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늘 좀 괜찮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중국에서 리오프닝 되면서 감기약 사재기 하니까 원료의약품 관련된 회사들 뭐 이런 데들 오르고 있고요. 오늘은 또 연초가 되면 JP모건 컨퍼런스라고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모이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1월 아마 9일, 10에서 12일 정도로 열리는 것 같은데 오늘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들 명단이 좀 돌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업계도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윤여민 멘토부터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중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코로나19의 좀 급증에 관련된 부분을 해서 사실은 이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제 감기약 같은 이제 종목들이 좀 매수세가 좀 돌면서 약간 테마 형식으로 돌았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좀 봐야 될 것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단이 좀 돌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이제 지금 SD 바이오센서가 지금 처음으로 참가가 예정돼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좀 컨퍼런스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기술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빅파마의 어떤 이 협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가하는 회사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CDMO 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좀 도전장을 내민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과의 어떤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좀 필수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진단 키트 쪽으로 상당히 좀 큰 수익을 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플랫폼 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플랫폼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뭐 CDMO 같은 좀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 혹은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집중도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약발 섹터 같은 경우는 좀 개인 투자분들이 투자하기 좀 상당히 힘든 섹터인데, 어떻게 보면 일정 매매도 좀 가능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좀 컨퍼런스를 통해서 결국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수출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옥석 가리기도 분명히 될 것으로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오르고 있는 것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강준영 멘토하고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기업들 참여한다라는 것들이 돌고 있는데, 이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일정이 가까이 오면 좀 더 확인들이 될 테고요. 보면 대기업들도 있고 중소 우리 바이오 벤처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같이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디가 제일 눈에 보이십니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네네.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걸 그렇게 권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성장주 쪽으로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욕심이라든지 탐욕이 심해지기 시작을 하면은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일단 관심이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컨퍼런스 관련돼서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임상 통과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품 시판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제약바이오를 본다면은 셀트리온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일단은 실적이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그러한 종목군들은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처럼 등락률이 커지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일부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평가 국면에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떨까 생각이 들고,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차라리 뭐 이벤트적인 거 말고 예. 셀트리온 같은 회사에 관심을 갖는 게 더 낫겠다라는 조언을 지금 해주고 계시네요. 실제로 이제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뭐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초청 오는 초청 그 인비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걸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참가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메인 컨퍼런스가 있고 JP모건 컨퍼런스 밖에서 이루어지는 컨퍼런스들이 있는데, 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알릴 때 국내에 거기에 참가한다 이렇게 알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옥석을 가리실 필요도 있고, 일정 매매나 이벤트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꽤 중요할 테니까 한번 일일이 체크해 보시고 또 회사들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오늘은 mRNA 관련주들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윤여인 멘토께서 mRNA 관련주들 조금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예, 일단은 제가 mRNA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던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ST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mRNA 관련돼서 뭐 코로나19 쪽 관련돼서 좀 많이 좀 이슈가 있었죠. 다만 이제 mRNA 어떤 치료제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는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좀 종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좀 더 나아가게 된다면 mRNA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좀 더 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뭐 ST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돼서 지금 여전히 지금 이제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와는 좀 반대로 좀 별개로 지금 원료 의약품 관련돼서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그 ST팜 말씀을 드렸을 때 약간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네. 이제 반도체처럼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증설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오는 어떤 그런 선순환이 좀 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구조를 가진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제약바이오 쪽에서 봤을 때도 좀 테마로 움직이지 않고 좀 더 안정되게 좀 가는 어떤 그런 좀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mRNA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중국 관련된 쪽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런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쪽으로도 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좀 ST팜이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이런 측면에서 좀 숫자와 관련된 종목들 좀 목석가리가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ST팜 같은 경우는 네. 좀 mRNA 관련된 종목으로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오늘 ST팜 조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mRNA 관련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완성차 업체 얘기하면서 신재생 쪽, 그러니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다라고 강주정 멘토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이슈가 오늘 좀 있죠. 개별 회사긴 한데 대형 계약들 얘기가 나오면서 개별주들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오늘 CS윈도하고 하나솔루션 대형 계약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강주정 멘토부터 얘기하실까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하는 부분의 비중을 높여서 화석 에너지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체를 잡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하나큐셀이 미국의 이제 ESS 프로젝트 7개를 이제 매각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의 향후 이제 에너지 정책을 보게 되면 태양광 발전이 전체 에너지의 한 40% 죄송합니다. 40% 정도를 차지하게끔 그렇게 지금 목표를 잡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거기에 이제 연계되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태양광 관련된 산업이 좀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그 안에서는 하나큐셀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군들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태양광 부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 신재생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 자체가 휘발성 에너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장 장치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ESS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 부분의 드라이브를 굉장히 좀 강하게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규제를 미국에서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이 될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주문하셨습니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대부분 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조금 더 뭐 앞서 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풍력을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기니까 얼마든지 풍력도 가능하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여민 멘토께도 한번 물어보죠. 근데 이제 개별주들로 움직이지 같이 움직이지는 않는 모습이거든요. 아직은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어떤 섹터가 좀 움직이기 위해서 네. 좀 대장주가 좀 일단 먼저 뭐 신고가를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따라가는 좀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된다면 약간 개별 어떤 섹터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개별 이슈로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풍력, 태양광, 뭐 이천지 같은 경우 뭐 한 2, 3년 전에는 테마로서 움직였었죠. 테마로서 움직이고 좀 시세가 나왔다가
좀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일반 섹터로서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수주라든지 실적이 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지금 테마로서 움직였던 2, 3년 전보다 제가 볼 때는 PER 자체는 좀 더 낮거나 거의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네. 이제 회사는 커졌고 어떻게 보면 덩치가 커졌고 실적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오히려 시장에 좀 조정을 받아서인지 오히려 지금 시가총액 자체는 거의 예전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숫자의 함수로 비례한다고 하면 충분히 안 갈 이유가 없는 좀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뭐 CS윈드라든지 뭐 삼강에너지,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제가 볼 때는 좀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저기 풍력 쪽에서 분명히 대장주로 불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뭐 싸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냥 저는 지금부터라도 좀 계속 모아두는 어떤 그런 부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큰 시세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 그냥 일반 수급으로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좀 약간 좀 가지 않는 종목에 대한 분명히 선별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여민 멘토께서는 태양광하고 풍력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는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력을 선택할 거고요. 그다음에 풍력 네. 중에서도 저는 항상 이제 삼강에너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풍력의 삼강 MNT가 네. 나의 탑픽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고 늘 계시네요.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계속해서 모을 수 있는 여전히 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포트에 하나 정도는 좀 담아둬야 할 종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준영 멘토가 방금 네. 손 드셨잖아요. 할 얘기 있으시죠? 예, 일단 저도 풍력은 좋아합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효율도 좋은 부분이 풍력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우크라이나전 터질 때 바로 전 기사를 보면은 북해 바람이 안 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바람 네. 안 불면 풍력 발전 좀 힘들죠. 이 부분하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의 어떤 생산 라인 자체가 원래 이제 중국 쪽의 생산 라인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인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정전이 한 번씩 생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가 그런데 이 전기 부분에서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풍력 아닙니다. 태양광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세계의 공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도의 어떤 태양광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미국의 태양광 이렇게 네. 생각을 한다면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단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풍력은 기계예요. 무슨 얘기냐면 프로펠러 돌아가면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만은 태양광은 결정질이나 비결정질이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어떤 나노로 가느냐 뭐 이게 유기물로 가느냐 뭐 여러 부분에 이제 그 기술의 개발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 기술 개발 부분만 잘 따라다니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태양광을 먼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해 동안은 우선 순위에 먼저 넣으시고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준영 멘토께서는 태양광이 더 낫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재생 쪽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십시오. 개인 성향이나 또 분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이 친환경 관련 주들이 같이 오르고 있어서 풍력과 태양광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슈는 마무리를 짓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오늘 가져오신 종목 확인해 보죠. 강준영 멘토께서는 서진 시스템 가져오셨는데요. 에릭슨양 통신 장비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같이 자세한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여민 멘토는 제주항공 가져오셨습니다. 최근에 LCC 관심 갖자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여전히 좀 들여다봐도 되겠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진 시스템부터 얘기 듣겠습니다. 예, 이건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5G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해드렸는데 시장 안에서 로보카 얘기 나옵니다. 이거 5G 돼야 되죠. 시장 안에서 메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트윈 디지털이라든지 이거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5G 정도 되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그 광역 자체가 일단은 필요한 부분이 5G가 일단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을 한다. 자율주행 부분도 5G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5G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할 때 2019년도에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터졌고 네. 그다음에 5G라든지 통신 장비 부분에 하회 이슈가 또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꾸 이제 늦춰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요.
더 이상 늦춰지기는 이제는 좀 힘든 그러한 부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최근 각국들이 이제 주파수 경매들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주파수 경매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에릭슨향 공급 물량이 일단 생겼다라는 부분에 서진 시스템의 5G 부분에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 우리가 봐줄 수 있는 부분은 ESS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할 때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재생 에너지는 밤에 아무리 전기를 생산해봤자 사람들이 다 자니까 이 전기 만들어진 건 전부 휘발성으로 날려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밤에 만들어진 전기 자체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ESS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서진 시스템은 ESS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신다면 손절 가격 한 1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는 가볍게 한 2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이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15,000원입니다. 한 3거래일 전에 한번 급등 나왔고요. 오늘도 지금 7%가량 오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항공 옆에서 윤여민 팀장이 이제 시작이라니까 웃고 계시는데 제주항공도 이제 시작입니까? 제주항공은 이제 조금 담아갈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LCC 관련된 부분들에서 딱 봤을 때 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적자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떠오른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LCC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으로 제가 볼 때는 4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금액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만 한 4분기 8억 원, 그다음 내년에 한 470억 정도 영업이익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4분기부터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뭐 10월부터 12월 10일까지 한 두 달, 한 열흘 정도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 노선에 대한 부분들 지금 수송객 관련돼서 통계가 나왔는데 뭐 지금 이제 제주항공이 거의 34만 명 정도를 좀 집계가 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여객수를 좀 운반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 더 많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모든 항공사들이 힘들었습니다만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증표를 했다는 것이 좀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환율이라든지 유가 같은 경우도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환율 같은 경우 지금 1,300원대 밑으로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 유가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은 저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에 있었을 때 좀 항공에게는 상당히 좀 좋은 제가 볼 때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지금 대만까지도 이제 오픈에 관련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연기금 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밑에서부터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좀 상승에 대한 룸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주항공은 9,000원대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40% 지금 좀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수급이나 이것을 봤을 때 주변 상황이나 조금 더 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자리가 사실은 매물대가 좀 몰려 있는 자리이긴 하죠. 차트상으로 보면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항공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준영 멘토 그리고 윤여민 멘토와 관심주까지 확인한 시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